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갓 1년 차를 넘겨 아직은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하더라도 늘 바쁜 직장 생활에 새롭게 맡는 아내와 며느리라는 역할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결혼을 통해 새롭게 만난 인연들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시절부터 대화도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나 사고방식이 공통점이 많아서 통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이렇듯 제가 잘 통한다고 해서 남편의 식구들인 시댁 식구들까지 잘 통하리라는 법은 없었죠. 아마 결혼하면서 시댁 식구 때문에 곤란을 겪는 많은 분들께선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결혼 아니면 평생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시댁 식구들 모두와 둥글게 잘 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가족으로 엮이는 건데 그렇게 찰떡같이 잘 맞는 건 대단한 행운이겠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 생각지도 못하게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나름대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으니까요. 아니, 우리는 동서가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 우리가 알았으면 그런 소리 왜 했겠어. 형님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대접이 이렇게나 달라질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요즘 시대에 조건 따지는 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엮인 사람들한테까지 대접을 받는 게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사람 조건 따져가며 대하는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동은 기가 막히다 못해 다소 한심스럽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제가 동서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기에 여러분들께 이런 하소연까지 하게 된 건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저한테 있었던 일들, 사소한 것들까지 낱낱이 다 말씀드릴게요. 남편과는 산악재단 관련 일을 하다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공부를 제법 깊게 했다면 깊게 한 편이었고, 당시에는 지금의 직장이 아닌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에 직업적인 접점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성적으로 접근했던 건 아니었으나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도 가치관이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남편과 가까워질 수 있었죠. 국내에 들어오고 난 후 간만에 만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남편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짐작을 하셨겠지만 제가 외국 생활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고등학교 마치고 학원 문제로 미국에 건너간 뒤 인턴 생활과 석사까지 쭉 그곳에서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부잣집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쉽게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유학을 한 가족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유학생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이거 참 돈이 여간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저희 가족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제 생각해 주신다고 그저 저 잘 되라는 생각으로 제 학비로 들어가는 돈에 아까운 티 한 번 내지 않으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는 제 입장이 편할 수만은 없었어요. 집안에 형제가 저 하나뿐인 것도 아니었고 저를 제외하더라도 대학 다녀야 할 동생도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다른 유럽 등지의 대학이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것에 비해 아직까지 영미권 대학은 학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다 학교 입학만 한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대입시험인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학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어지간히 학점 관리를 엉망으로 하거나 사고를 치지 않으면 졸업하는 게 입학만큼 어려운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학은 입학보다 졸업이 훨씬 어려워요. 물론 입학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 좋은 학교 입학했다고 들떠서 학업에 소홀하고 놀러 다니기만 했다가는 번번이 졸업 허가를 받지 못해 대학 졸업장 따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결국 졸업장을 따지 못하고 수료에 그친 사례도 여러 번 본 적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이야 그래도 본토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고 집안도 빵빵한 편이니 먹고 사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만 가뜩이나 연고도 없는 곳에 홀로 건너온 유학생 입장에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학교 무사히 졸업해서 좋은 직장 잡아 취업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거 하나 생각해서 이역만리 떠난 딸자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물가에 돈 들어갈 일은 천지였고 열심히 대학 생활하는 와중에도 방학마다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며 돈 모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간신히 학교 다니면서라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학비야 어떻게든 부모님이 피땀 흘려 보내주신 돈으로 해결한다고 쳐도 차마 학비 이외에 들어가는 돈까지 다 바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염치가 있지 국내 사립대에 서너 배는 되는 학비 받아 챙기면서 다른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애초에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요. 비록 비교적 편하게 대학 생활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으나 아무리 어린 날의 선택이었다 한들 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저도 어느 정도는 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일과 학업을 병행해가며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탓에 무난하게 졸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방학에 인턴십 다녔던 회사들에도 제가 좋은 인상을 줬던 건지 졸업 학기에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준 회사에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하게 되었기에 제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왕 외국에서 학교 나온 김에 현지에서의 경력을 쌓아두면 나중에 한국에 귀국해서라도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귀국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어요. 물론 저 나름대로는 이곳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어느 정도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애초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일자리 잡아 귀국하고 싶었던 게 제 마음이었어요. 직접 경험해본 유학생활이나 미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돌아갈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이렇듯 점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요원해지는 것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대학 생활이라도 좀 널널하게 하며 주위에 정 붙일 만한 사람들도 많이 만들고 그랬다면 또 모르겠으나 대학 생활 내내 그리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하느라 몇몇 가까운 동기 한국 유학생들 말고는 마음속 깊이 가까워진 친구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애초에 한국 유학생이라는 사람들도 저와는 사회적 배경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인맥 만들겠다고 들기엔 그 정도의 뛰어난 사회성을 갖춘 사람은 또 아니었고요. 물론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조용한 편이다 보니 학교 다니는 내내 다른 사람들과 크게 잡음 일으키지 않으며 두루두루 잘 지내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마음을 열 정도로 사람을 깊이 사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안 되는 가까운 친구들도 이런 제 성격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처음부터 제게 먼저 다가와준 친구들이었어요. 그 고마운 친구들 덕분에 외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많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뿌리 깊이 내려앉은 외로움까지 달래주기란 어려운 일이었겠죠. 미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이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어쩌다 집안에 큰 행사가 생겨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짧게 한국에 들어갔던 것을 빼면 그리 그리운 마음에도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이었어요. 제가 20살 넘어 30 가까이 되어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른 시간을 다 합쳐봤자 채 한 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고국과 가족에 대한 갈증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한국행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대학을 나와 자리를 잡은 것은 저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 형편에 버거울 정도의 학비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딸 자식의 날개를 꺾지 않기 위해 묵묵히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덕이기도 했습니다. 저 졸업시키겠다고 온 가족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적어도 부모님 보시기에 남 부끄럽지 않은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안정적이고 탄탄한 직장을 잡지 않는 이상 경솔하게 한국행을 결정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희 학교가 이름값이 제법 있다 보니 국내에서 취업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스펙이 높을수록 일자리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보니 자리가 한정적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든 편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취업하고 난 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거였죠. 먼저 귀국한 친구들 중에서 제법 괜찮은 자리에 취업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직을 준비하더군요.
업무 자체의 어려움은 둘째 치더라도 입사 후에 주변의 견제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요새 블라인드 심사니 뭐니 해서 학연, 지연, 혈연 고려하지 않고 인재를 채용하려고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로 엮인 인원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가며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 자기들하고 아무 연고도 없으면서 갑자기 외국에 있다가 튀어나온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겠죠. 정정당당하게 따질 거 다 따져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자리가 될 줄 알았던 걸 저희 같은 유학생 출신들이 체각이라도 한 것처럼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고 들었어요. 원래 일이 힘든 건 견딘다고 해도 사람이 힘든 걸 못 견뎌서 회사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저희 딴에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저희 인생 열심히 살아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는데 그리 사람이 못 견딜 정도로 몰아세우니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고요. 내 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못하는 인간들이 국내에서 줄 좀 잡았다는 이유로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꼴을 못 보는 게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했겠죠.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내에 돌아가더라도 한 직장에 진득하니 오래 머무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접하다 보니 한국행을 결심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확실한 자리가 아니고서야 섣불리 움직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내던 것이 거의 30이 될 때까지 미국 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대학 생활까지 합치면 벌써 10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가족 하나 없는 곳에서 그 치열한 직장 생활하면서 심씨는 날이 가도록 달아갔습니다. 물론 어디든 밥 벌어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한국만큼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편이에요. 철저하게 성과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높은 급여를 받던 사람도 한번 삐끗하면 한국보다 훨씬 쉽게 해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 사회였어요. 애초에 타고난 성격 자체가 경쟁에 그리 맞지 않은 편이었던 저에게는 더더욱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알고 산 거지. 안 그랬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삭막한 생활에 건조해져 가고 있을 즈음 오랜만에 한국 측에서 들어온 스카우트 제의는 제게 있어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이 나를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하긴 했지만 당장이라도 덥석 물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한계까지 내몰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쟁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노력한 탓에 어느 정도 돈은 모을 수 있었으나 돈을 모아봤자 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떠나올 때는 잘 배우고 좋은 스펙 쌓아 돌아가서 좋은 데 취직해 나 학교 보낸다고 고생하신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나도 조금은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었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제 목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신 제 한국에서의 첫 직장의 복리후생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이만하면 최상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지쳐 나가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결론에 주저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짐을 쌌습니다. 그래도 근 10여 년을 생활한 미국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크게 아쉬움도 남지 않더라고요. 미국은 저를 이만큼 성장시켜준 고마운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 제가 평생을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떠나 그토록 그리워했던 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얼마간은 오랜만에 시작하는 한국 생활에 옮겨온 곳에서의 새로운 직장 생활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디나 일하는 곳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한국의 직장 생활과 기업 문화는 또 미국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또 한국대로 적응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리 들어온 친구들이 경고했듯 이미 학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자기들끼리 세력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적 기반 없이 회사에 적응하는 일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지인 끌어주기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들 머리가 돌아가서 대놓고 저 같은 해외 대학 출신들을 배척하지는 못했으나 기회가 될 때마다 본인 출신 학교의 후배들에게 더 기회를 몰아준다는 걸 눈치채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 심리라는 게 이왕이면 자기 가까운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맞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예 억울한 마음을 내리 누를 수만은 없었죠. 저들 역시 이 안에서 살아남겠다고 노력했겠지만 저 역시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노력하면서 쌓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어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 역시 이러다 만난 사람이다 보니 이런 관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이런 한국 사회 학연 지원의 혜택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다른 환경에 처한 제 입장을 잘 고려하고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 출신이다 보니 어디든 한 자리 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꼭 이 학교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사교성이 좋고 싹싹한 남편이었으니 이런 이점은 더욱 빛을 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맥에 기대려 들지 않고 항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기 힘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남편의 진취적인 성격과 마음가짐이 참 돋보였습니다. 그런 남편 곁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한국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었어요. 아마 남편이 없었더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타국인 미국에서 받았던 것보다 더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남편한테는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랜 외국 생활로 지친 딸자식에게 저리 위안을 가져다주고 싹싹한 성격으로 당신들에게까지 정겹게 거는 남편을 저희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 역시 많이 좋아했어요. 저희 식구들과도 가족처럼 어울리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역시 남편처럼 정이 많고 따스한 분이셨어요. 남편은 아들만 셋인 집 막내예요. 시부모님께서는 아들 셋을 다 서울대에 보내신 분들이셨습니다.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대를 아들 셋을 모두 들여보냈으니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분들이셨죠. 일평생을 도대체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들 셋을 다 서울대에 보낼 수 있었냐며 비결 좀 알려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기도 어지간히 시달리신 게 아니셨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 출신 학교 때문에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화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제가 별 노력도 없이 학벌로 쉽게 자리를 따낸 것처럼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사내 정치라고 하면 아예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10여 년이 다 돼가도록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면서 힘겹게 제 커리어를 쌓아 올렸는데 고작 학벌로 쉽게 사는 사람을 취급당했으니 말이에요. 참 희한한 게 제 출신 학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저희 집 사정도 모르면서 당연히 저희 집이 부유할 거라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비율로 따지면 주변에 같은 대학 출신 중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도 그런 집 출신인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다 한들 그런 친구들도 졸업한다고 매일같이 날밤을 새가며 잠 줄이고 공부에 매달려야만 했죠. 원래 남의 성취라는 게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 참 쉽게 느껴지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게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노력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 드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한국 들어오고 나서 아예 저 나온 학교 얘기 꺼내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더라고요. 괜히 안 들어도 될 소리 일일이 대꾸해주는 것도 성가신 일이었고요. 물론 직장에서야 이미 어느 정도 제 배경에 대한 소식이 쫙 퍼져 있으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고 한들 큰 효과는 없었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 만난 일이 있으면 굳이 제 출신 학교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드렸을 때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하고 거기서 학교까지 나왔다는 걸 알고 두 분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내 제가 귀국한 뒤에 이러한 문제들로 속을 끓였다는 말씀을 드리자 두 분 역시 깊은 공감의 뜻을 비치셨습니다. 내가 주아 씨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는 잘 알겠어요. 우리 상훈이도 그렇고 얘 위로 형 둘이 있는 녀석들도 다 서울대를 보내놔서 그런지 이 사람이나 나나 꽤나 배운 사람들이라고 다들 착각하더라고.
사실 둘 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나 겨우 졸업한 얼마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말이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고졸이라는 얘기하기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든지. 우리가 절대로 만만하게 살아온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학벌 얘기 꺼내는 데서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작아지더라고. 좋은 학교 간 것도 저들이 알아서 해준 덕에 그런 거지. 우리야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지낸 것밖에 달리 한 것도 없거든. 시부모님 두 분은 장사로 집안을 일으키신 분들이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에 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이들에게 죄짓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본인 노력으로 일군 것들은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법도 아니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보장받는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더 취급해주는 게 맞긴 하니까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학벌 얘기 꺼내는 걸 불편해한다는 점에서는 시부모님과 제 가치관이 일치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늘 있는 법이지. 이런 얘기가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 특히나 주아양은 귀국하고 나서 학벌 문제로 시달리는 일이 많았으니 우리랑 경우는 다르다고 해도 그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네요. 참, 이럴 때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구먼. 그래서 굳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일부러 꺼내지 말아주십사 하는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신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사실 유학파 며느리 보면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주위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실 법도 한데 이런 부분까지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 역시 남편이 저런 부모님을 닮아서 성정이 저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었죠. 그게 칭찬에서 비롯되었건 시기에서 비롯되었건 제 학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색한 미소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일은 피로도가 높은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부모님만 먼저 뵙고 난 후 나머지 시댁 식구들 만났을 때 굳이 제 학교 이야기가 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 이전에 막내 동생 새색시대 아가씨가 궁금하다는 성화에 우선 남편의 두 형님들, 즉 제 아주버님들과 먼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끼리 하는 일이나 서로의 집안 이야기 등을 나누다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삼형제 모두 서울대를 나왔다 보니 이야기하는 도중에 본인들 모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국내 최고 대학에 나왔다고 티를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보니 나온 이야기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저야 뭐 국내 대학 사정은 잘 모르니까 잠자코 있었죠. 학교 얘기에 제가 조용해진 걸 눈치챈 큰 아주버님께서 아차 싶었는지 제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이고, 세 사람 불러놓고 나서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했네. 미안해요. 이렇게 남자들이 배려심이 없어. 내가 내 얘기 아니라고 너무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오히려 아주버님들을 불편하게 했나 싶어 저는 그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국내 대학 사정은 잘 몰라서요. 하시는 말씀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진 몰라도 그게 제게 그리 편치 않은 주제라고 생각하셨는지 금세 화자를 바꾼 아주버님들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말재주가 뛰어나신 편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자리였어요. 남편 형제 되는 분들 처음 만난 자리라고 다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보면 앞으로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한시름 놓였습니다. 두 분은 벌써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계셨어요. 큰형님이야 남편과는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 편이라 결혼해서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계셨고 작은형님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일찍 결혼하신 편이라서 큰형님네와 동갑인 딸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처랑 아이들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가족 된 거 정말 환영해요. 네, 감사해요. 아직 형님 되실 손윗동서 두 분은 만나뵙지 못했지만 남편 되시는 분들이 절이 싹싹하고 밝으신데 형님 되실 분들과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대면대면한 손윗동서들 태도가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 자리에 저 혼자만 낯선 사람인 입장이다 보니 제가 그걸 더 예민하게 알아차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내내 저와 다른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하고 묵묵히 밥만 먹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좀 뻘쭘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날의 주인공 격인 제 쪽으로는 눈길도 한번 제대로 안 줬으니 제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이 저를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제게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결혼 이후였어요. 결혼 전까지는 사실 형님들과 크게 마주칠 일이 없었고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워낙 바빴기 때문에 시간 빼기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결혼과 관련된 준비하는 일들은 양가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난다고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들 뵙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간은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형님들까지 신경 쓸 정신이 없었죠. 어느 정도 생활에 적응이 되고 난 후에야 대충의 상황 돌아가는 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둘째 아주머님 부부가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다고 시조카인 영지를 저희 부부에게 맡기신 날이었어요. 마침 주말이기도 했고 결혼 이후에 아직은 어색한 사이였던 시조카와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흔쾌히 아이를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온 아이는 책가방이 빵빵하도록 책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학원이며 학교 숙제가 잔뜩 쌓여 있어서 새 식구가 된 작은엄마에게 쑥스러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만 하고 고개를 받고 공부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주말인데 아직 중학생도 되지 않은 아이가 저 많은 숙제에 파묻혀서 쉬지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요즘 애들 학원 가지 않으면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어렵다는 얘기 정도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건 좀 과하다 싶었어요. 남편도 오랜만에 조카와 놀아줄 생각에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가 아이가 훌쩍은 표정으로 문제집만 들이입다 풀어대고 있으니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쉬게 만들어주고 싶어 아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지야, 평소에도 숙제가 이렇게 많아? 네, 그래도 오늘 여기 오려고 어제 밤늦게까지 숙제 많이 해서 오늘은 별로 많은 편 아니에요. 삼촌집까지 와서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저를 책망하는 줄 알았는지 아이가 풀이 죽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애 신경 쓰게 하는 건가 싶어 서둘러 말했어요. 괜찮아. 벌써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니까 기특해서 그래. 그럼 삼촌이랑 숙모랑 같이 남은 거 얼른 풀고 재밌는 거 하고 놀까? 그제야 아이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양쪽에 삼촌과 숙모가 붙어 앉아 공부를 도와주니 의욕이 샘솟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숙제를 도와주고 일부러 아이 온다고 구비한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 부부가 아이가 저녁 먹고 한참 놀다 지쳐 잠이 든 무렵에야 아이를 데리러 오셨어요. 아주버님께서는 기분이 좋아 한잔 하셨는지 웃는 낯이 벌겋게 익어 계셨고 운전해야 해서 술을 드시지 않은 둘째 동서가 아이를 챙기셨습니다. 우리 애 봐주느라 고생했네. 아니에요. 저희도 영지랑 즐거운 시간 보내서 재밌었어요. 아이가 숙제가 많아서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그게 오히려 아쉬운걸요. 그 말은 진심이기도 했지만 저도 모르게 아이 합숙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에 튀어나온 말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제 말에 살짝 이마에 미간을 찌푸린 둘째 동서가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지우고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생신이랑 온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좋은 날이니만큼 서로 기분 좋은 대화가 오가며 맛있는 음식 먹고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어요. 저 역시 얼마 전 만났던 시조카 영지의 안부를 챙겼습니다. 영지는 그날도 제 몸뚱이만한 책가방에 책이며 문제집을 잔뜩 싸들고 왔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한번 무거운 가방 드느라 고단했을 아이 어깨를 토닥여주며 제가 말을 붙였어요. 영지야, 오늘도 책을 많이 들고 왔네. 내일까지 해야 할 숙제가 있어서요. 우리 영지가 고생이 많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영지가 공부를 잘하나 보다. 제 칭찬에 쑥스러웠는지 아이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놀 때는 좀 놀았으면 싶었어요. 저도 공부를 꽤나 했던 학생이었지만 공부에 대한 능률을 길게 끌고 가려면 풀어줄 땐 또 잘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 부모도 아니고 부모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아이 교육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못하는 건 실례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말하지 않고 아이 머리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후식 내온다고 잠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둘째 동서도 제 뒤를 따라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동서, 우리 예뻐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래도 아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아까 내가 아이한테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싶어 제가 했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딱히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내가 아이에게 실수될 만한 말을 했나 싶어 다시 되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고생스럽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의 학습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야. 요새 애들은 다 저만큼은 한다고. 그런데 괜히 동서가 이상한 바람 불어넣어서 애 허튼 생각이라도 할까 봐서 그래. 지금도 저기서 더 놀리고 싶은 걸 조절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공부 너무 많이 한다는 식으로 했다가 애가 깨라도 부리면 골치 아파지는 건 내 쪽이라고. 제 딴에는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공부한다고 애를 너무 먹는 것 같아서 한 소리였는데 아이 공부 스케줄 관리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일도 아닌 문제에 괜히 입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제 딴에는 영지가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 한 말이었는데 제가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너무 쉽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신경 쓸게요.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해주니 더 할 말은 없네. 동서야 모르겠지만 원래 대학 가서 사람 구실하려면 지금부터 공부의 길을 들여놓는 게 참 중요하다고. 동서가 경험해본 일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 앞으로는 신경 좀 써줘. 그러고는 밖으로 쏙 나가버리는 둘째 동서였습니다. 갑작스레 들어온 뜻밖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치열하다는 대한민국 교육을 경험해봤고, 비록 국내 대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대학 생활도 질리도록 해봤고요. 이런 문제에 완전히 문외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조금은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기분이 찜찜했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내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건가 싶어 애써 떨떠름한 기분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잦아질수록 저를 대하는 두 동서들의 태도가 더욱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서들이 붙어있을 때마다 단연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역시 아이들 교육 문제였어요. 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아이도 없다 보니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멀뚱하게 듣고 있는 것 말고는 딱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둘이 지내온 시간이 저보다 훨씬 길었고 공통적인 관심사도 없이 아이들 교육 문제만 나오는데 화제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죠. 은근히 그 둘이 저를 따돌리는 기분이 들었으나 설마 나하고 무슨 척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그러기야 하겠나 생각했어요. 아, 너무 우리들끼리 떠들었네. 아무래도 우리가 엄마다 보니 이런 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 동서도 이해하지? 아, 그럼요. 아이들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있나요. 그래. 자기 듣기에는 뭔 소린가 싶겠지만 그래도 동서도 들어둬서 나쁠 건 없을 거야. 지금껏 동서야 대학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우리 도련님하고 결혼한 이상 애가 생기면 당연히 대학을 보내야 할 거 아냐. 그때 되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동령으로나마 들어둔 걸 감사하게 될걸? 저를 대학 문턱도 밟아오지 못한 사람 취급하는 말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대단한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그는 두 손윗동서를 보니 그제야 저 둘이 제게 거리를 두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눈치 없이 저 두 사람이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새 식구인 저에게 낯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애초에 본인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저를 대한 거였더라고요. 두 동서들은 아주버님들과 캠퍼스 커플 출신으로 둘 모두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좋은 대학 나왔다는 자부심이 상당해 보였죠. 도대체 저 두 사람이 어쩌다 저를 대학은 구경도 해보지 못한 고졸 출신이라고 오해하고 있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대학 안 나왔다고 생각한 것만으로 사람을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다니 실망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대충 그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더니 남편 표정도 황당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버님들 처음 뵀을 때 내가 국내 대학 사정 잘 모른다고 한 걸 대학 안 나와서 그렇다고 착각하신 것 같아.
아니, 그걸 착각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렇다고 당신이 고졸인 줄 알았다고? 내가 고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나 아무렇지도 않아. 대학 나온 사람만 사람인 것도 아니고. 당장 어머님, 아버님도 대학 안 나오셔도 저렇게 자식 셋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번듯하게 지내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가 황당한 건 내가 대학 안 나온 줄 알고 고졸 출신인 줄 아니까 꼭 사람을 자기들 밑으로 보고 행동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야. 아휴, 형수님들 애들한테 벌써부터 너 제대로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고 닥달하시는 거 보고 조금 과하신 거 아닌가 싶었더니 당신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구셨단 말이야. 남편 역시 제 형수님들에 대한 실망감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제가 동서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은 걸 저보다 더 기분 나빠하는 남편이었어요. 다음에 형수님들 뵈면 내가 똑바로 해명할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알면 두 분 표정이 아주 볼만할 거야. 됐어. 그거 보고 나 대하는 태도 변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기분 나빠. 어차피 나 학교 나온 걸로 이래저래 말 나오는 거 별로 달갑지도 않고 그 두 분이 오해하신다고 해서 내가 진짜 고졸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미 실망스러워서 그런지 해명을 할 생각도 들지 않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해명이라는 말도 참 웃기지 않나요?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해서 멋대로 받아들인 사실만 가지고 그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이리 대해놓고 사실대로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차피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잘해준다면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서 하는 행동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지내는 것도 찜찜한 기분이었고요. 그렇게 말하는 저를 보고 남편 표정이 염려스러웠으나 괜한 말할 거 없다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당부하고는 저도 그렇게 넘어가기로 작정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던 생각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두 분의 학벌 타령은 점점 더해져만 갔습니다. 동서, 지금 와서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련님도 서울대 출신인데 지금이라도 사이버 대학이라도 들어가는 거 어때? 그래. 나중에 애 낳아봐. 아빠는 서울대 나왔는데 엄마는 대학 문턱도 못 밟아봤다 그러면 애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다 동서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인생 선배들 말 가볍게 듣지 말고. 배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인생 선배를 자처하는 게 기가 찼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라도 좀 보다 점점 다른 식구들 있는 앞에서까지 말을 못 가리는 동서들이었습니다. 입이 방정인 제 아내 대신 아주버님들 사과를 받는 일도 잦았죠. 재수씨, 내가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점점 더 말을 가르할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재수씨랑 우리 상은이 볼 면목이 없어. 아주버님들이 먼저 제안해주신 동서들과의 미국 여행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 역시 동서들 때문이 아니라 아주버님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성과급 명목으로 미국 여행 상품권을 받았는데 요새 업무가 하도 바빠서 시간 빼기가 어렵더라고. 가서 구경도 잘하고 콧바람도 좀 쐬고 하면서 기분 좀 풀고 와요, 재수씨. 미국 여행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제게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동서들 간의 사이를 풀어보려고 저리 애쓰시는데 거절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이미 제 형수들하는 태도에 성이 날 대로 난 남편은 그마저도 곱깝지 않게 봤지만요. 당신 괜히 형들 때문에 억지로 괜히 참아줄 필요 없어. 나중에 뒷수습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어떤 소리 하거든 봐주지 말고 할 말 시원하게 다 해. 알았지? 남편까지 저리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데 까짓거 못 갈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행날이 되었어요. 저들 둘이서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깨르륵 웃으며 붙어가는 동서들 뒤를 따라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저를 조롱하는 동서들이었어요. 저 앞에서 통과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미국은 출입국 심사도 쉽지 않은데 영어 못해서 붙잡히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설마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 정도 공부야 해왔겠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무난하게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저를 보고 의외라는 듯한 동서들 표정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이대로 제가 여기서 망신이라도 당하고 붙잡혔으면 저를 기다리지도 않고 저들끼리 가버리고도 남을 인간들이었어요. 공항 입구를 나서자마자 동서들이 하는 소리는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미그레이션은 통과했네? 나는 저기서 동서 잡힐까봐 어찌나 걱정이었는지 몰라. 동서, 고졸이라서 영어 못하지? 대꾸할 가치도 없어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둘째 동서가 이죽거렸습니다. 지금 손윗동서가 말씀하시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여기가 한국인 줄 알아? 동서,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떨고 가면 어쩌려고 이딴 식으로 굴어? 똑바로 해. 제대로 안 하면 여기다 그냥 확 버리고 간다.
듣자 듣자 하니 정말이지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미리 예약한 우버가 도착하자마자 그것들 뒤도 안 돌아보고 앞자리에 턱 올라타서는 유창한 영어로 운전자에게 목적지를 내질러 버렸습니다. 거침없는 제 행동에 다소 당황한 동서들이 우물쭈물거리다 자기들 트렁크를 넣고는 영문을 모르고 뒷자리에 올라탔어요. 동서,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입 다물고 있어요. 미국 와본 적도 없다면서 내가 떨구고 가면 어쩌려고. 한껏 비아냥거리는 제 말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동서들이었어요. 제가 얌전하게 대해줄 때는 끝이 모르고 기어오르더니 말 한번 싸하게 내뱉었다고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꼴을 보자 역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사람 봐가며 발 뻗는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차는 이윽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왜 왔어? 우리 호텔은 어쩌고? 아니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촌스럽기 짝이 없는 태도로 쭈뼛거리는 그것들에게 혀를 차며 제가 어깨를 활짝 펴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아니면 형님들 주제에는 평생 못 오지 싶어서 제가 한번 모시고 왔어요. 여기가 내 모교입니다. 네, 제가 동서들을 데리고 온 곳은 제가 졸업한 학교인 바로 하버드대였습니다. 그동안은 워낙 제 대학 생활이 쉽지 않고 또 힘든 타지 생활로 그리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있지 않았던 곳이었으나 생각지도 못한 제 말에 턱이 빠지도록 경악한 저 한심한 두 여자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학교 나온 것을 이렇게 유치하게 자랑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그게 저것들 때문이라니 스스로도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말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버린 저 두 여자를 보니 저 사람들 수준에는 이 정도 얕은 행동이 딱 먹혀 들어갔다는 걸 곧장 알 수 있었죠. 하버드라니 동서 고졸 아니었어? 내가 내 입으로 대학 안 나왔단 소리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내가 진짜 고졸 같아요? 아니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하면 뭐여? 설마 내가 진짜 고졸이라도 대학 안 나왔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뭐 잘했다는 소리예요? 대놓고 동서들을 무시하는 제 말에 동서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서들을 하찮다는 듯 쳐다보며 제가 말했어요. 뭐예요? 어른 안 쫓아오면 버리고 갈 거예요. 그렇게 그 둘을 끌고 학교 구석구석을 제 집 앞마당처럼 누비며 그 시간을 한껏 즐겼습니다. 비록 졸업생이긴 하지만 하버드 출신이라고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곳에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는 입구에 두 동서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저 혼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순간 학교 다닐 적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입구에서 저를 따라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두 동서꼴을 보자니 스스로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첫날 하루를 통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보냈어요.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고 몸은 몸대로 지친 동서들 표정이 벌레 씹은 것만도 못했습니다. 그런 동서들을 보고 제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찢어져서 다니죠. 난 여기 지인들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같이 다닐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왜? 영어 못해요? 내가 버리고 가면 혼자서 숙소도 못 찾아가요? 참나 어디서 서울대 나왔다고 하기 민망스럽네요. 금방이라도 창피해서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에 좀 더 놀려주고 싶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참자 싶었어요. 그렇게 그 둘을 남겨두고 남은 미국 여행 기간 동안 정작 미국 살면서 사느라 치여서 못 즐겨본 것들도 즐기고 좋은 구경 다 실컷 하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동서들 만행을 낱낱이 실토했기에 시댁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화해하라고 큰돈 들여 미국까지 보내놨더니 인간 이하의 치졸한 짓거리를 벌인 것도 모자라 하버드 출신 동서에게 망신이란 망신을 있는 대로 당한 제 마누라들을 보고 아주버님들도 기어이 화가 폭발하셨어요. 도대체 당신은 생각이 있어 없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신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간 재수씨가 당신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우스웠겠어? 재수씨가 당신 미국에 안 버리고 온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 아마 동서들도 살면서 그렇게 큰 수치심을 겪어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창피해서 얼굴이 터질 것 같다면서도 대꾸 한마디 못하는 꼴을 보니 그간 쌓인 채증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볼 것도 없이 그 이후로 손윗동서들이 제게 기어오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기어오르기는커녕 어쩌다 대학 얘기만 나와도 제 눈을 피하는 꼴은 좀 불쌍할 지경이더라고요.
당신들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 학벌이었을 테니 제 앞에서는 평생 저리 쪼그라져 살겠죠. 전에 없이 유치한 일을 벌이기는 했습니다만 알터니가 빠진 심정이니 이만하면 잘 정리되었다 싶어요. 사람 참 각양각색이라고 하지만 살다 보니 정말이지 별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두 손이 동서들과의 갈등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이런 예쁜 아이들이 자라면서 험한 일을 겪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당연히 찢어지겠죠? 게다가 아이가 겪었던 그 일을 그 당시 바로가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은 물론 아이들에게 미리 더 집중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무척이나 탓하게 된답니다. 아직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차근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만 하고 사느라 비교적 늦은 33살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요즘 치고는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노처녀가 드디어 시집 간다면서 친정에서는 다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많은 저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고 어렵게 승낙받은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이가 많으니 얼른 아이를 가지라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라 그런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은근슬쩍 여자인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 번씩 제 속을 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때는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세상이 참 좋아졌지 뭐냐? 요새는 아예 작정하고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말세야 말세. 시어머니의 이런 말은 겉으로는 애를 안 낳고 사는 딩크족을 욕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직 애를 낳지 못한 저를 겨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자면 저희보다 늦게 결혼했음에도 이미 아이를 낳은 손아래 동서가 시어머니가 말리는 척하면서 끼어들곤 했습니다. 어머님, 요새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애 안 낳고 사는 것도 권리라면서 얼마나 당당한데요. 그쵸, 형님? 저는 오히려 형님네가 부러워요. 아휴, 준영이는 이제 태어난 지 5개월이라 그런지 어찌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아세요? 저희도 그냥 딩크족으로 살 걸 그랬어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보다 동서의 말이 더 얄미웠습니다. 저희가 안 나오려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무던히도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은근슬쩍 자기는 애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약 올리는 그 말이 아주 거슬렸거든요. 시댁의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난임에도 스트레스가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 그로 인해 아이는 더 안 들어서고 그렇게 계속 임신이 되지 않으니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말이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보다도 5살이 연하였기 때문에 젊고 팔팔한 남편보다는 당연히 늦게 결혼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형성되는 분위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형님은 그래도 한창 팔팔한 연하 남편이랑 오붓하게 둘이서만 결혼생활 즐기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노산이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을 즐기세요. 어차피 그 나이에 아기 낳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잘된 거 아니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잘 들어보면 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매기는 말이라는 것을요. 네, 사실 오늘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동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식 얘기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뜬금없이 웬 동서가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냐고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동서라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서방님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 전에 동서가 낳고서는 기고만장한 그 금쪽 같은 아예요? 일단은 서방님이랑 속도 위반으로 생긴 아이라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웃기지도 않고요. 그래요. 요새 뭐 속도 위반은 흉도 아니라지만 동서의 평소의 행실을 알면 여러분 모두 그럴 만한 인간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일단 말썽꾸러기 도련님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왜 말썽꾸러기인지는 듣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전문 댄서였던 도련님은 그동안 저희 부부 집에 얹혀 살면서 허구한 날 새벽 늦게 들어오기 일쑤고 저희가 제발 집이 좁고 새벽에 시끄러우니 누구 좀 데려오지 말라고 해도 쉬지 않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당연히 데려올 때마다 여자는 바뀌어 있었고요.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는 데려온 여자랑 무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도련님이 알 수 없는 여자를 데려온 그 다음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데려오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양아치 같고 염치 없는 것들 뿐이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빨래를 하려고 빨래통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래통에 여자 속옷을 누가 툭 던지면서 언니 이것도 좀 빨아줘요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 온몸에 문신을 치렁치렁 뒤감은 기집애 하나가 발가벗고서는 자기 속옷을 제게 던진 거였어요. 그러더니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화장실로 가서는 1시간이 넘게 샤워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있자니 도련님이 뒤늦게 끙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는 형수님 밥 좀 줘요 하면서 하품을 쩍 하고 배를 북북 긁으면서 식탁에 기어나와 앉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의 뻔뻔한 태도야 맨날 보던 것이지만 데려오는 여자들도 어쩜 그렇게 개념이 없는지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여느 때처럼 새벽녘에 귀가한 도련님과 도련님이 데려온 또 다른 여자가 휩쓸고 간 자리를 오전에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도련님의 방 안에는 소주병과 맥주캔, 널브러진 과자 봉지들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한숨 푹푹 쉬면서 그것들을 치우고 나서 다음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이 닫혀있길래 뚜껑을 열었더니 변기 물이 거의 끝까지 차올라서 흘러넘칠 듯 찰랑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변기가 막혔구나 하고 뚜러뻥으로 열심히 눌러보았지만 좀처럼 뚫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꽉 찬 변기물이 움직이면서 바닥에 떨어져서 튀는데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 구멍에 손을 넣어봤더니 무언가 큰 덩어리가 하나 잡히더군요.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겨우 빼고 보니 세상에 피 묻은 생리대지 뭐예요? 제가 생리대를 거기다 버릴 일은 없으니 누구겠어요? 다름 아닌 어젯밤 도련님이 데려온 기집애가 한 짓이겠지요. 데려오는 여자들만 달랐을 뿐 그 여자들의 무례함과 도련님의 뻔뻔함은 항상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반복되었고 주중에는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남편 때문에 도련님의 이런 행동은 통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청소부도 아니고 도를 넘는 도련님과 도련님이 데려오는 기집애들의 태도에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네 동생 좀 어떻게 하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나 더 이상 네 동생이란 인간이랑 같이 못 사니까 당장 내쫓아. 아니 여보 또 왜 그래? 준영이가 또 말썽 부렸구나. 그치? 다 알면서 뭘 물어? 도련님도 도련님인데 그 맨날 데리고 오는 기집애들이 개념을 어찌나 밥 말아먹었는지 당신도 보면 나랑 똑같은 생각했을 거야. 아이고 여보가 좀 이해해줘. 아버지 여의고 아들처럼 키운 동생이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 그 자식 장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조금만 참자. 응? 우리? 당신은 평일에 지방에 가 있으니까 결국 당신 동생 더러운 뒤치다거리는 내가 다 하잖아. 그래놓고 우리? 왜 나만 이 짐을 다 짊어져야 하는 건데?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조만간 내가 서울에 새로 일자리 구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식도 마음대로 못 굴 거야. 조금만 참아줘 제발. 그리고 결혼을 하기는 한데 장가를 가긴 가는 거냐고. 저렇게 지 맘대로 사는 인간이 결혼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알았어. 준혁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년부터는 나가서 살라고 얘기해 볼 테니까 그만 화 풀어. 내년부터는 도련님을 내보내겠다는 말에 간신히 화가 누그러들어 그날의 대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의외로 그런 도련님이 저희 집에서 나가는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인가 불쑥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새색 씨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인 도련님이 결혼을 하다니
무엇보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게 되다니 저는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엄마한테 소개하기 전에 먼저 형이랑 형수님한테 소개하고 싶어. 형수님은 집에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번 주말에 인사 온다니까 예쁘게 좀 봐줘. 도련님의 그 말을 듣는 게 좀 느낌이 싸했습니다. 제가 전에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집에 데려온 여자들 중 한 명일 텐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을 적중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약속한 식사 장소에 저희 부부와 도련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도련님의 색시될 사람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진이라고 해요.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 구면이죠. 세상에나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제 동서될 사람은 바로 그 발가벗은 채로 제게 자기 속옷을 빨아달라며 툭 던지던 온몸에 문신을 치렁치렁 감은 싸가지 없는 기집애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날 빨래 고마웠어요, 언니. 빨래 엄청 잘하시던데요? 앞으로도 자주 해주실 거죠? 여러분은 초면에 손윗동서에게 앞으로 빨래 자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짓말 같다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탠 100% 실화입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어버버하고 있으니까 도련님이 도와준 잡시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 형수님, 이 사람이 애교가 참 많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홀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은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홀몸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제주씨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지금? 응, 형.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아기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결혼 안 했을 거야. 근데 운명이란 게 있나 봐. 이렇게 수진이가 내 아기를 임신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이제 아빠가 된다고, 형. 도련님은 싱글벙글 신나서 임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련님의 평소 행실과 동서될 사람의 안 좋은 첫인상 때문에 두 사람의 혼전 임신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예견되어 있었기에 두 사람의 결혼식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서 형인 저희 부부보다 동생네 부부가 먼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하고서도 아기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하는 제게 큰 자격지심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동서의 비아냥거림을 동시에 견뎌야 했으니까요. 저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이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이란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누가 봐도 결혼 전에 양아치처럼 살던 동서이고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아기였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저는 못 가진 아기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가지고서 저렇게 으스대니 제 속이 남아날 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늘이 저의 간절함을 알았는지 여러 번의 인공수정 시도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무렵 정기검진차 들렀던 산부인과에서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쌍둥이에요. 저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에도 그 길로 거의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와, 여보 고생했어. 정말로 고생했어. 고마워. 문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니. 저는 그렇게 40이 다 된 나이에 쌍둥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꼴씬 동서에 잘난 채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어렵게 들어선 아기들인 만큼 저는 지극정성으로 10달을 보냈고 무사히 건강한 쌍둥이 왕자님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신기하게 남편의 사업은 크게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세는 점점 확장해서 해외에까지 진출했고 남편은 이참에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며 저희를 모두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를 했습니다. 듣기 싫은 시어머니 잔소리와 보기 싫은 동서를 안 보고 살아도 되니 금상첨화였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는데 그때가 저희 가족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싱가포르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영원토록 거기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남편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경제업체들이 발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나갔고 남편은 그 와중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것이 잘못되어 큰 빚을 떠안고 싱가포르에서의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귀국한 한국은 저희가 떠날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눈부시게 발전을 했지만 그 안에 큰 빈부격차가 있었고 떠날 때 부의 정점에 서 있던 저희는 돌아왔을 때는 그 큰 빈부격차 속에서 이번에는 빈의 정점에 선 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신용카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곧 중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을 위해 새벽이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서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친언니가 하는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와주며 근근히 생활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넓은 집에 늘 기사 아저씨가 어딜 가도 차로 태워다 주던 환경에서 방 하나 딸린 좁은 집에서 내 식구가 살면서 가파르게 언덕진 골목길을 매일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딱 사춘기가 될 예민한 나이에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들 교복 사줄 돈과 새로운 책가방 사줄 돈 정도가 수중에 있다는 사실에 감지덕지할 정도였습니다. 저희의 가정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갈 때쯤 동선에는 마치 약 올리기라도 하듯이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은 결혼과 동시에 댄서 일을 은퇴하고 댄스 입시학원을 차렸는데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몇 번 보내더니 점점 입소문이 나서 학원은 점점 커졌고 그 이후 방송을 몇 번 타더니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중국에까지 진출을 해서 학원 법인까지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됐고요. 왜 약올리기라도 하듯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동서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저희 가족이 싱가포르에서 귀국하고 사태를 겨우 수습한 뒤 처음 맞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외에서 사느라 온 시댁 식구가 모이는 것은 10몇 년 만에 처음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도 거의 처음으로 할머니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였죠. 저도 조카 준영이는 아기 때 잠깐 보고 이번에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조카 준영이는 서방님과는 다르게 큰 덩치와 험상궂은 인상에 풍채 좋은 학생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서방님네 가족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돈 번다고 해외 나가서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결국에는 쫄딱 망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온 게냐? 그러게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왜 그런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항상 직설적으로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시어머니를 그동안 안 보고 살아서 좋았는데 시어머니 말대로 쫄딱 망해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기분 나쁜 독설까지 들어야 하니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핀잔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척 은근슬쩍 매기는 동서가 더 얄미웠습니다. 아, 어머니, 서방님네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런 욕심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 부려보는 거죠. 물론 우리 그이처럼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동서, 지금 그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어머마, 아니요. 저는 그냥 형님네가 안타까워서요. 그리고 도영이, 도준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영이, 도준아, 언제든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이 작은 엄마한테 전화해. 알겠지? 아참, 너희 요번에 세광중 입학한다며? 잘됐다. 여기 준영이 형도 같은 학교야. 이제 3학년. 준영이 너 여기 사촌 동생들 학교에서 만나면 잘 챙겨줘. 알았지? 딱 이 문장만 들으면 조카들 걱정하는 정상적인 작은 어머니 같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은 여전히 과시욕이 넘치는 변함없는 재수없는 동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 그리고 형님, 제가 여기 가방이랑 옷가지들 좀 여기 챙겨왔는데 이거 형님 하세요. 제가 정말 아끼는 것들인데 특별히 형님을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겉으로는 저를 챙겨주는 척하지만 누가 봐도 자기가 질려서 더 이상 안 들고 다니는 물건을 저에게 버리려고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엄청 비싼 명품이에요. 어쩌면 평생 가도 구경도 못할 최고급 브랜드라고요. 형님네 사정 어렵다는 얘기 듣고 제가 특별히 골라온 거예요. 잘 쓰세요. 됐어, 동서. 나 이런 거 들고 다닐 시간적 여유도 없어. 그러니 도로 가져가. 에이, 형님. 혹시 자존심 상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이런 거 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막말로 당근 마켓에만 팔아도 형님네 몇 달 생활비는 나올걸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뭐야? 동서 지금 우리 거지 취급하는 거야?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형님. 참나, 도와줘도 왜 난리람? 도와줘? 도와줘? 딱 봐도 네가 쓰다가 질린 물건 나한테 버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머, 세상에, 어이없어. 니라뇨? 아무리 그래도 애들 앞에서 예의는 지켜주세요, 형님. 아이고, 그만들 하거라. 지금 시애미 앞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 시어머니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날 동서랑 저는 머리끄댕이를 잡아도 시원하게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도 지금 사정 어려워서 매 밥 한 끼, 매달 생활비가 아쉬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이나 동서 도움은 필요 없이 저희 힘으로 극복해 나갈 거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해요.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뒤로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맏며느리라는 것이 어쩜 저리 드세누. 어휴. 내비두세요, 어머님. 형님이 지금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 상황이면 누구라도 자격지심 생길 거예요. 저는 다시금 뒤돌아서 동서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뽑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꾹 참고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한 것도 서러운데 제일 싫어하는 인간으로부터 그것으로 비아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열받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도영아, 도준아,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왜 미안해? 울지마, 엄마. 그렇게 설날의 난리는 끝이 났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 상황 속에서도 부디 아이들의 중학교 생활만은 순탄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처참하게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그 해였습니다. 아이들은 힘든 과정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중학교에서 적응도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그날따라 아이들의 낌새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쌍둥이 두 녀석이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정으로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영아, 도준아,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엄마.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아닌 게 아닌데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쌍둥이들이 한 입을 모아 아무것도 아니라며 신경질을 내고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도영, 도준, 얼른 나와서 씻어. 우리 오늘 안 씻을 거야. 왜 또 쓸데없는 고집이야. 오늘 날 더우니까 빨리 나와서 씻어. 안 씻는다니까. 아휴, 이놈 새끼들 요새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얼른들 안 나와? 저는 억지로라도 아이들을 끌고 화장실로 가서 씻기려고 방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녀석이 교복 셔츠를 벗고 있다가 제가 들어서니까 화들짝 팔뚝을 가리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너네? 뭔데 가려? 이리 와봐.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이리 안 와? 저는 아이들이 가린 팔뚝을 억지로 내보이게 했는데 거기에는 콩알만한 크기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 다 똑같은 팔뚝 위치예요. 어머나, 너네 이거 왜 이래?
그냥 과학실에서 우리끼리 장난치다가 화상 입었어. 엄마한테 혼날까봐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야. 내가 못 산다. 얼른 이렇게 해봐. 약 발라줄 테니까. 조심 좀 하지. 그러게 왜 과학실에서 불 가지고 장난을 쳐? 아이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가 약 발라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다시는 불 가지고 서로 장난치지 마. 알았지? 네. 풀이 잔뜩 죽은 채로 시무룩하게 대답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장난을 치다 화상을 입어도 두 아이 다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동시에 화상을 입는다고? 저는 무언가 깨름직했지만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쯤 아이들의 수상한 행동은 한 번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방과 후에 집에 들어와서는 저랑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두 아이 다 방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녀석들, 다녀왔으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지. 빨리 다시 안 나와? 아, 몰라요. 저희 그냥 내비두세요. 뭐야? 이 녀석들 정말 한번 혼날래? 저는 다시금 아이들의 방문을 다시 열었는데 아이들의 행색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그머니나, 너네 얼굴이 왜 이래? 옷은 또 왜 다 찢어졌고? 아이들의 교복은 찢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그냥 저희끼리 싸웠어요. 별거 아니에요. 싸우긴 뭘 싸워? 너네 잘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잖아. 얼른 사실대로 얘기 안 해? 그게... 제가 계속 추궁하자 아이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진정이 좀 되자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진 형들에게 잘못 찍혀서 수개월간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오늘 이렇게 훔씬 두들겨 맞기까지 한 겁니다. 처음에는 500원, 1000원씩 삥을 뜯기 시작하더니 흔히 빵 셔틀이라고 말하는 매점 심부름과 방과 후 가방 셔틀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행여 심부름을 잘못하면 우유를 아이들 머리에 붓기도 하고 자기 옷에 우유가 튀었다며 빨아오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는데 아이들이 자기들도 미성년자인데 어디 가서 담배를 구하냐고 죽는 소리를 하자 건방지게 말대꾸를 한다며 아이들 팔에 담배빵을 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아이들 팔에 난 화상 자국은 다름 아닌 일진 형들이 담뱃불을 팔뚝에 지져서 낸 자국이었습니다. 쌍둥이니까 똑같은 자리에 하나씩 놔주겠다면서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가게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담배 심부름을 했는데 생각보다 받아주는 가게가 잘 없자 일진 형들은 그것을 제대로 못 구하냐며 아이들을 이렇게 두드려 패놓은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당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들은 담임선생님은 미처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힌 일진들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쭈뼛쭈뼛하며 그 일진들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김지환, 박재철, 황민수, 임준영. 응? 잠깐, 임준영? 임준영이라면 네 사촌형 임준영? 그럼 너를 괴롭힌 일진 중에 그 한 명이 준영이 그 자식이란 말이야? 응, 맞아. 준영이 형이 그 일진 중에 대장이야. 그래서 더 못 말한 것도 있어. 그래도 사촌형이니까. 뭐라고? 그럴수록 더 얘기를 했어야지.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절차대로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폭력에 시달린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주동자가 딴 사람도 아닌 아이들의 사촌형이라니 저는 이대로 가만두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봐 동서, 준영이가 학교에서 일진인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일진이랍시고 우리 도영이 도준이를 심하게 괴롭혔다네? 네? 에이, 어디서 헛소문 들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준영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요.
벌써 증거 다 모아서 애들 담임선생님께 제출했어. 우리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간다?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요? 아니, 형님! 동서에게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며칠 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절대 선처를 안 해줄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가해자 학부모들도 역시 자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동서도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학생부장 쥐황교입니다. 먼저 이런 일로 학부모님들을 뵙게 되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전해주신 신고 내용은 꼼꼼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준혁 학생의 주도로 준혁 학생의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임도영, 임도준 학생을 괴롭힌 사실은 분명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무언가를 말하기 머뭇거리는 위원장님께 제가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태를 주도한 준혁 학생과 도영, 도준 학생의 관계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 보니 이 사안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개인의 가정사로 보아 동서지간에 계신 두 학부모님들께서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의원장님? 이건 분명하게 학교폭력이라고요. 사촌 관계 여부를 떠나서 아이들이 분명하게 괴롭힘을 받았다고요. 아이들 팔에 이 담뱃불 자국 안 보이세요? 그것이 저희도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정이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면 친족 간의 상해죄로 따로 고소를 하심이. 이게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 지금 학교가 할 일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이번 학교폭력위원회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준영이 어머님과 도영, 도준이 어머님은 따로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그럼 저희는 이만. 참, 어이가 없네요. 이봐요 위원장님.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학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태만하게 처리했다고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저랑 얘기 좀 해요. 뭐? 학교폭력위원회와 다른 학부모들이 도망치듯 스리슬쩍 자리를 피하자 동서가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동서와 이 일에 대해 어찌 처리할지 논의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제가 준영이 이 녀석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러니 좋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애들은 아직 준혁이한테 사과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애들 데리고 만난 거 아니에요. 야, 임준혁, 너 도영이 도준이한테 빨리 사과해. 아, 알았다고. 야, 임도영, 임준혁, 형이 미안했다.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다. 자, 도영아, 도준아, 형이 사과하잖아. 얼른 받아줘야지. 그만해, 동서. 이게 이딴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결될 일이야? 애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애들한테 억지로 사과하고 사과받게 해서 그냥 쉽게 끝내려고? 절대 안 되지. 참, 형님도 애들이 크면서 사촌 형제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뭐? 사촌끼리 그럴 수도 있어? 니네 사촌은 니한테 담배빵 내고 막 그러니? 에이, 형님도 흥분하신다. 그럼 뭐 합의금이라도 드리면 돼요? 애들 병원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랑 이런 거요? 형님이 필요하신 게 애초에 그거였구나? 야! 너 이리 와봐. 너 오늘 나랑 아주 끝장을 보자. 저를 마치 애들 이용해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된 사람 취급하는 동서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이성을 잃고 동서에게 달려들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엄마 그만해. 형이 사과했으니까 우린 됐어. 그만하고 가자 얼른. 그만하긴 뭘 그만해. 엄마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 얼른 이거 안 놔? 저희가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준영이 이 녀석이 한쪽 구석에서 그것을 보며 웃는 것 아니겠어요? 웃어? 야 임준영, 너 지금 웃음이 나와? 그놈아, 미안하다잖아요.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쟤들도 괜찮다는데 이제 그만 좀 해요. 엄마가 돈도 준다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정말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야, 너 이 새끼 일로 와!
저는 그대로 조카 녀석에게 달려들어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고, 큰엄마가 조카 잡네! 아이고, 엄마! 동네 사람들! 조카 녀석은 제게 머리털이 붙잡힌 채로 뻔뻔하게 연기하면서 피해자인 척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동서가 달려들어 저를 가까스로 그 녀석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학폭위원회 위원들과 학부모들이 그 난리가 나자 다시 교실로 들어와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제 손에는 한 움큼 뽑힌 조카 녀석의 머리카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카 녀석은 더더욱 크게 연기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저 아줌마가 저 때렸어요! 저 보세요! 머리털이 이만큼 뽑혔어요! 제가 널브러진 채로 씩씩거리고 있자 위원장 선생님이 다가와서 한쪽으로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저 어머님, 이러시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오히려 준영 학생 측에서 폭행죄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제 화를 못 이겨 저쪽에서 유리한 빌미를 제공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자자, 아이들도 서로 사과를 했다고 하니 오늘 위원회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선생님이 얼른 사태를 수습했고 그날 위원회는 그렇게 찝찝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동서와 제 사이는 그 이후로 더욱 원수가 됐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큰일을 당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해줄 수 없을 뿐더러 제 실수로 조카 녀석을 처벌할 기회도 날려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상처를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한 채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조카가 아이들에게 다시금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간에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가 화해를 했으면 하신다면서 저희를 명절을 빈매로 한자리로 모이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추석 당일은 제 생일과 겹쳤기에 웬일로 시어머니가 제 생일도 함께 챙길 겸 꼭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태 수습을 제대로 못한 책임도 있고 남편과 서방님의 관계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숙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명절이자 제 생일날 지난번 학폭위원회 이후로 찝찝함을 서로가 아는 채로 함께한 그 자리에서 저희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셨어요, 형님? 그날 이후로는 처음이네요. 저는 형님이 당연히 이 자리에 안 올 줄 알았어요. 나도 어머님 얼굴 봐서 나온 거니까 괜히 긁지 마. 나 아직 동서에 대한 화 안 풀렸어. 아이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네요. 그날 준영이 머리털 다 뽑혀가지고 며칠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래, 준영아. 큰엄마가 그날은 미안했다. 학교는 잘 다니니? 도영이, 도준이는 전학 가서 잘 살고 있다. 그럼요. 학교야 늘 신나죠. 그래? 신나? 신나겠지. 그땐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신나야 말이 되지. 아니, 형님. 왜 애를 보자마자 시비 거세요? 아이고, 그만! 내가 이러자고 너희 부른 줄 아니? 저와 동서의 묘한 신경전을 시어머니가 제지하고 나서셨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큰애미는 얼른 저녁 준비하거라. 밥 먹으면서 대화를 좀 해보자꾸나. 네, 어머님.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아이들의 면을 생각해서 꼭 참기로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추석 당일이기도 하면서 제 생일이기도 해서 저는 큰맘 먹고 준비해온 한우 세트를 꺼내서 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미야, 이게 웬 소고기냐? 네, 어머님. 오늘이 제 생일이잖아요. 제가 큰맘 먹고 쏘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제가 어머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동서가 껴들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 형님이 웬일로 소고기를 다 준비하셨대요? 동서 좋으라고 준비한 거 아니니까 그냥 잠자코 먹어. 하긴 미안하기도 하시겠죠? 자라나는 애 머리를 다 쥐어뜯어 놓았으니 그럼 이건 뭐 일종의 합의금인 셈인가요? 저는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동서의 말에 이성의 끈이 끊길랑 말랑하게 직전까지 갔습니다. 뭐?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때 제대로 된 병원비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저희가 그냥 이걸로 합의금 받은 셈 칠게요. 안 그래도 형편도 어려우실 텐데 이 정도로 퉁치죠.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합의금?
합의금은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내 새끼 때문에 우리 애들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게 왜 우리 준영이 때문이에요? 우리 애가 분명히 사과했잖아요. 진짜 웃기네. 아, 됐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애초에 우린 이딴 싸구려 고기는 안 먹어요. 아니, 그리고 소고기는 드실 줄이나 아세요? 돼지고기도 제대로 구경 못 해봤을 것 같은 양반이? 저는 그 말에 모든 이성의 끈을 놓고 동서의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형님? 그래, 나 소고기 먹을 줄도 알고 너도 접해일 줄 알아. 더 맞아봐라, 이년아! 저는 연신 동서의 싸대기를 올려붙이며 훌심 두들겨 팼습니다. 여보, 왜 이래? 엄마, 그만해! 저의 느닷없는 폭주에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 저를 말렸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서방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제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안 그래도 준영이 녀석이 사과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한 건데 왜 애꿎은 애엄마한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겁니까? 저 이 일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저는 잠시 화를 가라앉히고 서방님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멍청한 서방님아, 임지석! 내가 너 뜬금없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넌 왜 그렇게 멍청하냐? 뭐라고요? 형수님 지금 무례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품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내어 서방님에게 툭 던져봤습니다. 눈이 있으면 읽어봐, 이 멍청한 놈아. 이게 뭔데요? 서방님은 저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며 그 종이를 꺼내서 집어들더니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서? 의뢰받은 임준영이 임지석의 친자일 확률 0.001%? 이게 뭐야, 형수님? 뭐긴 뭐야, 이 멍청한 인간아. 준영이 저 새끼가 네 친아들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놀라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동선의 그 상황을 보고선 아연실색한 얼굴로 한마디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괴롭혔던 조카 준영이 녀석은 말 그대로 서방님의 친자가 아니고요. 서방님은 동서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실을 밝혀냈냐고요? 제가 왜 동서로부터 받을 보상도 포기하면서 준영이 녀석에게 달려들어 머리털을 한 움큼 뽑았을까요? 네, 저는 오랜 싱가포르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명절 모임에서 준영이를 보았을 때부터 무언가 이상한 촉이 왔습니다. 서방님은 덩치도 작고 얼굴도 얄쌍하게 생긴 기생오라비상인데 그 아들이라는 준영이 녀석은 인상도 험상궂고 또래에 비해 덩치도 엄청 컸거든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아버지랑 안 닮은 아들인가 보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동서라는 인간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겪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어쩌면 준영이가 서방님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는데 제 이런 날카로운 촉을 꼭 증명할 기회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하필 저희 아이가 서방님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하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런 복수극을 기획한 것입니다. 몇 푼 안 되는 합의금 받고 아이들을 억지로 화해시키는 것보다 동서를 완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준영이의 머리카락은 그렇게 구했고 서방님의 DNA를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가족력 질병검사에 필요해서 그러니 동생에게 혈액 샘플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서방님은 형의 부탁이니까 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피를 몇 방울 뽑아주었고 제가 그것을 모아 친자 확인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남편도 자신의 동생을 위한 일이니 저의 이런 계획에 적극 동참했지요. 결국 그렇게 준영이가 서방님의 친자가 아니란 것이 밝혀지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 이년, 니년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10수년의 시간을 숨기고서. 미안해 여보. 나 그때는 정말 여보 말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정말 미안해. 지서가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재주씨는 이 길로 준영이랑 이 집안에서 짐 싸서 나가세요. 이혼 소송은 저희가 알아서 마무리할 테니까
다시는 우리 집안에 나타나지 말고요. 얼른 나가세요. 남편은 동서와 준영이를 등 떠밀어 내쫓았고 서방님은 그렇게 망연자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막장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못된 사람들이 통쾌하게 벌을 받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차후 동서 앞으로 진행될 사기 결혼과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 결과가 또 한 번 아이들에게 정의를 보여주겠죠. 그렇게 첫 만남부터 꼴보기 싫었던 인간말종 동서에 대한 복수극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동서는 준영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기억도 안 난다고 합니다.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채로 작정하고 서방님 아이인 것처럼 속여서 결혼한 것이 입증되어 사기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보상금 또한 막대하게 물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눈엣 가시 같던 동서가 큰 벌을 받고 저희 집안에서 내쳐졌으니 알토니가 쑥 빠진 기분입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그 이후에 전학간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해서 잘 다니고 있고 남편이 새로 시작한 사업도 조금씩 손익분기점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편 말로는 이대로만 가면 어쩌면 예전에 먹고 살기 넉넉했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 안 바라고 그저 앞으로는 저희 집안에 평화로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